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마사회, 도로공사, 그리고 최근에 동래문일연구구역, 장위 13구역 도시복합개발에 재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전 부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았던 나전입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떤 특정 쪽이 옳다 그르다 아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 제가 그동안 겪었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선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용인 역삼구역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완전 표피하고 용인 역삼구역, 그 다음에 그 남양주 녹촌 거기는 이제 다 도시개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그 광명 11구역 거기는 이제 재개발구역이고요. 또 동대문의 임원 1구역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도심 복합개발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줄 좀 더 새 집으로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생활비냐고 살면 되는데 내가 새 집 얻겠다고 거기에 내 돈까지 때려 박아서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진짜 제가 이 현장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현장들 내면서 정확히 느꼈던 건 뭐냐면 토지주들이 관심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분담금 그 조합원 개인별 또는 토지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이 5억이다 이러면 분명히 10억 넘습니다. 딱일 때. 그러면 지금 이 집값이 14억 나가는 집을 10억 더 내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23억짜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말에 그 바꾸신다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새집 얻겠다는 거예요. 새집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빨리, 최대한 좋은 위치에서 최대한 싸게. 그죠? 맞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요건을 지금 맞춘 게 선도주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자기 있는 건물을 헐어서 그냥 짓는 거예요. 즉, 그 시체말로 하면 재건축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과거에 10층짜리가 20층짜리가 되면서 그 나머지 10층분을 일반 분양해서 그거를 공사비로 쓰는 거예요. 재개발을. 그 뭐 단독주택도 있고 뭐 도로도 정비 안 됐는데 기반시설 정비하면서 새로 공동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담금이 적을 여지들이 많아요.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속성상 새로 용적률이 높아지자면 속성상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장점은 뭐예요? 내가 살던 마을에서 내가 살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고 좀 더 새 집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얻자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되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있게 되면 과연 이 선도지구를 지정받은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겠죠. 또 통합 재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5분 거리에 살다가 15분 거리로 나가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정상화위원회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특정 몇 분이 특정 실탁사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선도지구를 지정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첫 번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우리는 선도지구 지정받은 것을 취소하겠다 말겠다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장점은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단점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을 그대로 다시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어디야? 가락현대가 지금 롯데건설 쪽하고 지금 8
850에서 900선으로 지금 평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수명 주택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최소 그리고 이 공사 시공계약을 맺는 시점 기준으로 하면 최하 1,000만 원은 넘어가겠죠. 지금 비싼 데는 1,200, 1,300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이 공사비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민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도적으로 지정되면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와 관련해서는 선도지구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선도지구 지정된 부분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돼요. 공사비 일정 정도. 그리고 사실은 재건축은 내 땅에 내 집 새로 짓는 건데 시에서 국가에서 자꾸 뺏어갑니다. 안 그래요? 용적률 올려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올려주는 거지. 그걸 갖고 무슨 뭐 임대주택 지어라, 국민주택 지어라, 뭐 동사무소 지어라, 이걸 왜 해요?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대로 걷어가고 내 땅에 내 집을 세워 짓는데 국가에서 왜 자꾸 관여를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재건축은, 재개발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를 여지가 하지만 재건축은 내 집을 세워 짓는 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건 건축업만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유지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공사비 일정. 왜냐하면 선도지구잖아요. 그러면 시 자체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리고 시의 미화를 바꾸려고 하면 성남시에서 선도지구를 유지해주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선도지구 부분은 제가 그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부분은 제가 건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선도지구를 지정받는 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사실로 동의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응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정비사업이 이제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노후도시법으로 가고 있는데 또 도시복합개발법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 특별법 형태로 있어서, 예를 들면 역세권에서 이 단지의 절반 이상이 500m 이내에 해당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공공기여도 할 수 있는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도 이 지금 노후도시법과 경쟁해서 할 수 있어요. 노후도시법은 원칙적으로 노후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도시법이 우선이지만 그보다 규제가 약한 데는 노후도시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선도지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취약하게 논의를 하세요. 뭐가 이득인지, 뭐가 나의 이득인지. 즉 선도지구로 가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싸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화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 효력 문제인데, 자, 합의서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합의서라고 나와 있던 게 있던데, 어디죠? 그러면서 이 합의서를 가지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 합의서대로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게 무효라고 한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합의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효력, 이 사람들의 어떤 법적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물론 이 각 단지별로 자기네들이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는 사실은 기망, 즉 우리가 말하는 속여서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법적으로는 동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무효시키는 게, 즉 선도적으로 무효시키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지 판단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서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 이제 이쪽에서 제안한 것 중에 변호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로 제자리 재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땅에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결정된다?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돼요. 두 번째는 내 땅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관리처분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동호수 지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단지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와 그 주택 재건축과 협의 특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약서 형태로 우리가
그 사업시행 인가를, 아니, 그 사업시행 계획을 받을 때, 즉,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어느 위치에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선 그 조합원들, 즉 주민들이 우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우선되는 그 조합원들과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규약에 넣고 또 합의를 하면 가능한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 무슨 뭐 오피스를 들고 이러면 그 지역에 못 살겠어. 근데 어차피 이거는 총괄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리적 바치는 것, 즉 통합 재건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리가 일정 정도 바뀌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새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의 문제인데, 이 노후도시법은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이 다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제 이제 그 정부가 아니라 이 법의 변경 형태를 보면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신탁 방식이나 또 리치 방식 이런 부분들을 되게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들은 하나의 학력, 예를 들면 학력고사가 문제가 있다면 수능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근데 신탁 방식의 장점들이 뭡니까? 전문성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이 공사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시공사들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싸질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 방식보다는 다툼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신탁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신탁 방식의 문제는 주민들의 이익이 배제돼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신탁 수수료를 받아가. 그냥 관리 수수료도 받아가고, 분양하면 분양 수수료도 받아가고, 일단 거기로 돈이 새요. 그죠? 첫 번째는 신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탁사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예요? 조합은 잘못하면 조합장 바꾸면 돼요. 근데 신탁사를 못 바꿔요. 신탁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지금 신탁사들이 자기네들이 말은 안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를 때 책임준공 확약하고 이리저리 비용들을 확약하고 부실 신탁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신탁 계약서는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신탁사 계약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뭐냐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고, 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무지하게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합 방식은 차라리 조합장 괜찮은데 주민들이 뭐예요? 근데 신탁 방식은 그 계약서에서 이거를 나중에 위약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주고 해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탁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총회를 전문가들로,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즉 조합일 때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주민대표를 뽑지 못하면 신탁사하고 주민대표가 짬짬이가 나죠. 차라리 조합 방식은 동네 사람들 눈치대도 보는데, 신탁 방식은 눈치 볼 필요 없고 핑계대요. 신탁사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라고 주민대표들이 핑계를 대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내 집 갖고, 내 돈으로 공사비 내갖고, 내가 아무것도 관여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집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 방식이 장점도 많고, 국가에서도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위험성들을 제거를 못하면, 즉 주민과 신탁사 간의 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못하면 오히려 신탁사 때문에 현장도 갑자기 압류당하고 이런 현상도, 신탁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탁사 첫 번째는 여기 이 현장에 압류하고 감류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 방식이 장점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통제를 못하면 잘못하면 내 재산 갖고 내가 다 뺏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좋은 위치에 싸게 집을 지으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이 찾아보고 주민대표회든 아니면 정상화위원회든 아니면 조합이든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서 뭔가 자료들이 나오면 보고 이거를 양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양산 안 하면
내 땅 갖고 내 집 짓는데 분명히 지금 이게 이제 추정된다면 한 3번 잡히거든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작 단계에서 잡히고 사업 시행 계획 잡을 때 잡히고 최종적으로 잡히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여기서 분담금이 5억이다 6억이다 나오는데 이 재개발이든 재개건축이든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시공이에요. 70%가 들어요. 아직 근데 시공사고 계약도 안 했어. 근데 우리 분담금이 5억이에요. 말이 추정이에요, 추정.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잡히면 그때 추정 분담금이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 여기서 잡아놓은 거예요. 무조건 더블이라고 보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사업할 때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뭐 월급 이런 거 적어놓고 하면 뭐 5천, 월 5천 들어가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진짜 실제 돈이 들어갈 땐 1억 들어가고 기간이 2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예측이고 분담금은 이 예측에게 제가 현장들을 다 둘러보면 따분 들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줄이고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꾸 시에 니는다고 야 니네가 내 땅에 내가 내 집 새로 짓는데 니네가 도로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뺏어가냐고 자꾸 항의를 하시고 뺏어갈 거면 니네가 이렇게 필요해서 또는 뭐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임차주택 많이 짓고 뺏어가려면 나한테 그럼 보조를 해줘라. 뭐 하는 거냐? 라고 자꾸 항의를 하시고 시에도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건 축하드리지만 그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그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도지구를 폭파시킬 수도 있고 선도지구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주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상화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자료를 주시면 싫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방식이나 신탁방식 각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보면 현장에서 뭐 특정 직업을 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공인중개사 하시던 분이 조합장이 되면 3개월 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시장 만나고 어느 날 분당 경찰서장 만나고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갖고 누구를 조합장을 시켜놔도 똑같아요. 조합방식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합방식으로 할지 신탁방식으로 할지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특정 신탁사가 정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게 정부의 이제 가장 잘못된 건데 먼저 선도지구 제한을 하면서 특정 신탁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도지구 계획 작동을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합을 신탁사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 저기 많은데 지금까지 도움받았는데 그 신탁사 그거 이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민대표 이게 국토부도 잘못했는데 주민대표를 주민 중에서 몇 명에서 25명 뽑으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민대표 25명 구성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탁사를 선정하는데 주도하고 신탁사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정부에서. 주민대표 무조건 25명 그래서 정부 책임 없고 주민대표 니네가 알아서 해. 그 이미 신탁사 이름 정해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동의서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인데 이미 신탁사 적어놓고 신탁사하고 짬짬이 있고 이런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대표부터 다시 뽑으세요. 주민대표부터 다시 뽑으시고 주민대표 나오실 때는 각 동결 배치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배치도 중요합니다. 회계도 해야 되고 법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팀을 구성해갖고 신탁사하고 대응하든지 조합을 만들든지 시청하고 대응하든지 하지 아무 능력도 없이 마을에 산다라고 이동에서는 3명, 이동에서 4명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짓이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갈 때 5억이 아니라 1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들어가실 때.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재건축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게 나아요. 집 좀 고치면서. 인테리어 비용보다 지금 여기서 최고 고급으로 장기 인테리어에도 이 정도 분담금 안 나와요. 인테리어 살지 뭐하러 재건축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번듯한 집도 살고 하려면 사실은
여기 용적률 높이면 내가 지금 있는 17짜리가 27짜리가 되면 나머지 17은 공사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려고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요즘 무조건 모든 거를 국가에서 뺏어가고 신탁에서 뺏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들 돈으로 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지면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주저리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말씀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선도지구도 장점이 있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방식도 장점이 있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일은 좋기만 하는 일도 없고 나쁘기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자꾸 항의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비 이런 것들 나오면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좀 더 빠르게 좀 더 좋은 세율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 막 질문하면 산만해지니까 진행이 여기 그 정상회의원회 쪽을 통해서 서면에 대한 뭐 질문 한 이쪽에서 모아서 보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